제7장 얄궂은 운명. 검찰은 죽을 때까지 찌른다. 장관 사직 후 검찰은 나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14일과 21일 그리고 12월 11일 나를 소환했는데 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가 뭐라고 해명하건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기소를 정해두었기에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일치된 권고였다. 오래전 일이고 대부분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은 일인데 불완전한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가 추후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점이 나오면 검찰은 언론에 흘려서 거짓말했다라는 공격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3장에서 보았지만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이 2022년 1월 발효되기 전까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법관 면전 조서에 준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검사 앞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변경하면 법정 진술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 바꾸기 한 사람이 되어 신빙성의 의심을 받게 된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제1원칙으로 진술 거부를 권한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디는 것이다. 공개가 원칙인 재판과는 달리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충분한 정보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면 상처를 입는다. 수사기관의 행동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이며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게 수사를 받는 제1의 원칙이다. 진술 거부권이 헌법적 기본권임은 명백하나 검찰 조사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신문을 즉각 중단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일본의 예에 따라 몇 시간으로 신문을 감수하고 앉아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은 체포와 신문 시에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원칙의 또 다른 핵심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신문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 나는 이 점을 밝히며 신문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장시간 신문에 진술 거부 의사를 반복해서 밝히며 앉아 있어야 했다. 이러한 관행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얼토당토 않은 추궁이나 유도 질문을 받으면 피의자는 답변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어 중간에 진술 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나는 논문과 강의에서 강조했던 이 권리를 제대로 실천할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적 측면과 별도로 나는 가족에 대한 전면적,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에 대한 진술 거부를 통해서라도 검찰에 항의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멸문을 꾀하는 수사에 대해 시민으로서 항의할 방법은 진술 거부밖에 없었기에 내가 진술 거부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과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 경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를 했을 때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시민이 자신에게 보장된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태였다. 반면 후술할 유재수 사건으로 서울 동부지검이
2019년 12월 16일과 18일 소환 조사를 했을 때는 당당하게 진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적 업무에 관한 조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2019년 12월 23일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감찰 무마 의혹을 이유로 나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관련 혐의로 나까지 구속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검찰은 유재수 사건으로 나의 구속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중심이 되어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행보를 조율했을 것이고 나에 대해 공적 업무상의 비리로 영장을 청구해야 명분이 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유재수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말 11월 초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비리 제보를 받았음을 나에게 보고했고 나는 감찰을 지시했다. 박 비서관으로부터 유 국장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받은 후에도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참여정부 인사들과 연이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상황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했고 백 비서관은 상황을 점검한 후 나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를 유 국장의 구명 로비에 백 비서관이 호응한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민정비서관의 통상적 업무였다. 만약 내가 유 국장을 봐주려고 생각했다면 감찰 계속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유 국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내가 이 사람을 봐주어야 할 이유도 봐주어서 얻을 이익도 없었다. 감찰을 통해 확인된 유 국장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이었는데 이는 2019년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강제 수사권과 징계권은 없고 비리 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 권한만을 갖는다. 특검반 조사와 검찰 조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밝힌 것을 청와대가 덮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하고 검찰은 죽을 때까지 찌른다는 속언이 떠올랐다.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축 약화되어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검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중적으로 구속은 유죄라는 관념이 유포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속을 해두어야 이후 수사, 기소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을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나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이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유재수 사건의 출발은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고발이었다. 김 씨는 청와대 내부 감찰로 자신의 비리가 발견되어 징계 및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자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이에
야당과 보수 언론은 청와대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특감반 책임자인 박형철 비서관은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 나가 브리핑을 하면서 억울해 눈물까지 흘렸다. 야당은 김영균법 등 법안 처리를 놓고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김영균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라면 출석하라 라고 지시하셨다. 12월 27일 아침 대통령께서는 국회 상황을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보고받은 후 나에게 짧게 질문하셨다. 나갈 준비 되어 있지요? 나는 답했다. 네, 잘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박또박 답변하시면 됩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별건 감찰 여부를 추궁했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해명했다. 당시만 해도 유재수 사건은 주변적인 사안이었다. 그런데 2019년 2월 김태우 씨는 유재수 사건을 이유로 나를 고발했다. 김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섰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검반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나는 유재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017년 10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의 감찰이 있은 후 유재수 국장을 사직토록 했기에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냥의 최종 목표. 특감반이 포착한 비리 가운데 유 국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병가를 낸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청와대 특별감찰은 대상자의 동의에 기초해서만 진행되는 것이고 공직자가 청와대 특별감찰을 거부하는 일은 드물었기에 당황스러웠다. 청와대 특감반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 국장이 감찰을 받고 있고 이후 병가를 냈다는 사실은 금융위원회는 물론 관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는 것은 순식간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 상태에서 나는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 특감반 업무 관례상 조치 의견은 감찰이 종결되거나 불능 상태에 빠져 마무리할 때 기재된다. 당시 박원호 비서관은 빨리 잘라 국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 고위직은 옷 벗기는 것이 최고의 징계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인 출신과 검사 출신 비서관의 감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두 의견을 청취한 후 유 국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국장의 비리와 상응한 인사조치 필요를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했다. 민정수석실은 유 국장에 대한 징계권이 없으므로 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민정수석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감찰 불응으로 감찰이 불능 상태가 된 상황에서 최종 조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특감반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에 불응하는 사람을 특감반이 강제로 추가 조사할 방법은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된다. 당시 박 비서관에게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조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특감반 업무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 비서관도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별감찰의 시작, 전개, 종결에 대한 최종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 비서관은 법정 증인신문에서 유재수 사건의 처리 방향에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 판단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민정수석실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표 처리 결정을 수용했다고 진술했다. 2019년 11월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유재수 국장의 비리가 더 드러났지만 나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결과에 기초해 위의 조치를 하는 것은 나의 정무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2017년 하반기 나의 주된 관심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2018년 1월 14일 이 방안을 춘추관에서 내가 직접 발표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 유재수 사건은 당시 민정수석이 결재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기에 비중을 두고 처리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 국장 감찰 중단 상황에서 박 비서관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을 아예 수사기관에 넘겼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한다.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소신과 판단이 이후 검찰이 내게 칼을 들이대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2019년 9월 6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검찰이 유재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도욱 의원은 2019년 10월 7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직 특감반원의 진술을 거론하며 유재수 사건을 부각했다. 검사 출신 김 의원의 언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추후 공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검찰은 감찰 반원들을 차례차례로 불러 감찰이 강제로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어내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은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올라가면서 최종 목표에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특검 반원들에게 나는 쓸모없는 카드에 불과했을 것이다. 아내는 구속되었고 본인도 피의자가 된 전직 상관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와 같은 특감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 지인들은 내 가족 관련 수사에서 나온 혐의로는 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유재수 사건을 끄집어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한 지인의 말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다. 검찰은 특수부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총장이 아끼던 우병우 민정수석도 구속했다. 따라서 조국 수석 사건은 더 가혹하게 할 것이다. 검찰이 벌이고 있던 사냥의 최종 목표는 나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배우자와 동생을 구속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유재수 사건을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연결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권력형 비리 프레임이 가동된 것이다. 이 세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나에게 영장을 청구한 동부지검의 검사장은 조남관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발탁되어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조 검사장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를 한 사람이라 특감반의 역할과 한계, 민정수석의 권한 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마음을 주변 법률가 친구와 지인에게 드러냈더니 그들의 조언은 한결같았다. 순진한 생각하지 마라.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조직이 결정하면 집행한다. 기대하면 실망만 커진다. 내가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검찰은 나를 최종 목표로 가족 전체에 대한 사냥을 전개했고 기필코
나를 우리에 가두고자 했다. 어떤 명목으로건 나를 구속시켜 유죄 낙인을 찍고 방어권을 무력화시켜 결국 나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붕괴시키려는 검찰의 집요한 의지는 분명했다. 검찰이 들이대는 칼날의 번득이는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최악의 크리스마스.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는 급난지붕, 즉 급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친구와 지인에게 연락을 해야 했다. 이미 배우자가 구속되었는데 나마저 구속된다면 연로하신 어머니와 자식들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을 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 법률가 친구와 지인들은 터무니없는 영장 청구이니 발부될 리 마무하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개월 동안 검찰발 언론 보도를 통해 유죄 확정을 각인시키는 여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어머니와 자식들에게는 마음 굳게 먹으라고 당부했다. 12월 24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고 창살 너머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더 굳게 먹으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내 삶에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변론을 맡고 있던 변호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반납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해야 했다. 특히 대학 동기인 법무법인 LKB의 김종군 대표 변호사는 오래전 예약해둔 가족 해외여행까지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 준비를 이끌어 주었다. 12월 26일 아침 집을 나섰다. 걱정 가득한 어머니와 자식들의 눈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학 동기 법률법인 예강의 김진수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부지검으로 출발했다. 동부지검에 도착해서는 동부지검이 준비한 차를 타고 10시 5분쯤 동부지법 입구에 내려 걸어 들어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 김 변호사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동부지법 근처는 응원의 목소리와 비난의 목소리가 뒤섞여 난리였다. 걸어 들어가는데 왼편에서 장관님 힘내세요 라는 우렁찬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프로레슬러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김남훈 씨가 서 있었다. 고마웠다. 눈으로만 인사를 하고 포토라인 쪽으로 걸어 들어가 말했다.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점심을 거르고 오후 2시 50분쯤 종료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 자료가 판사에게 제출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자료를 보지 못하고 대응해야 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당 판사에게도 전파된 상황이었다. 검찰 측은 집요하게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이 발부되어야 자신들이 벌인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LKB의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는 수사 내용의 법리적 잘못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비판했고 예강의 김진수 변호사는 과거 유사한 직권남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누구의 권리가 방해되었는지가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법정은 긴장으로 팽팽했다. 우리의 가치다. 심사가 종료된 후 나는 동부구치소로 입감되었다. 동생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장소였다. 동부지법을 떠날 때 변호인들이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해주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부구치소로 들어가 하늘색 수감자용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었다. 얼마 전 교정 업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교정 직원들의 표정이 모였다. 늦은 점심으로 컵라면이 나왔는데 몇 젓가락 뜯어 말았다. 이후 6층 맨 구석 독방으로 들어갔다. 철문이 닫혔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1993년 6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갇힌 경험이 있지만 그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구치소 독방 크기는 비슷할 텐데 더 좁게 느껴졌다. 1993년에는 반정부 운동 참여로 구속되었고 2019년에는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로 갇힌 것이라 기묘한 감정이 일었다. 1993년에는 검찰 공안 라인이, 2019년에는 검찰 특수 라인이 영장 청구의 주도자였다. 1993년 검찰은 극우 보수적 정치관으로 무장한 채 체제의 수호자로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선봉에 서 있었다면 2019년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언론과 야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와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유층 독방에서도 동부구치소 주변 찬반 집회 소리가 들렸다.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의 함성이 섞여서 들렸다. 많은 지지자들이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내내 구호를 외치고 있음을 알았다. 중간중간 부부질라 소리가 들려왔다.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자. 무너져선 안 된다 라고 되뇌었다. 집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어머니와 자식들을 생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정경심 교수와 동부구치소 어느 방에서 내 소식을 듣고 마음 졸이고 있을 동생을 떠올렸다.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친애하는 법과 동지들을 생각했다. 추후 동영상을 통해 당일 추운 날씨에 심야까지 나를 응원해주며 고생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았다. 가슴이 찡하고 목이 울컥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막막한 10시간이 지나고 27일 새벽 1시가 되기 전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겨진 양복을 찾아서 입고 컴컴한 복도를 지나 새벽 1시 30분쯤 구치소를 나왔다. 우리에서 풀려난 것이다. 나 때문에 늦게까지 수고한 구치소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구치소 문을 나서는데 담장 바깥에서 일부가 나를 향해 쌍욕을 퍼붓고 있었다.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평소 이웃으로 친교를 나누던 구승희, 구관희씨 형제가 자동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구치소를 빠져나오자 나를 응원하는 분들의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찡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동네 주민 몇 분이 나와서 위로와 격려 인사를 해주셨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딸, 아들이 환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한 번씩 안아주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26일 저녁부터 가족들과 함께 있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 독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마셨다. 새벽 3시쯤 그분들이 돌아간 후 잠을 청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지 않은 데다가 여전히 갇혀있는 정 교수와 동생을 생각하니 쉽게 잠들지 못했다. 생애 가장 긴 하루가 그렇게 끝났다. 한겨레 이재성 기자가 12월 26일 당일 인권연대 소식지에 쓴 글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늑대가 된 검찰에게 가장 큰 천적은 이른바 검찰개혁 세력이다. 그대로 뒀다간 검찰이 사냥을 못하게 되거나 번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 조국은 호랑이 새끼 같은 존재였다. 더 크기 전에 물어 죽여야 했다. 조국 하나를 잡기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가리지 않고 들이닥쳤다. 전국의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 넉 달 동안 뒤진 끝에 고작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은 검찰이다. 표적 수사이자 문어발식 별건 수사일 뿐 아니라 친검 편파 수사로서 검찰 흑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직권남용죄의 남용.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은 12월 31일 나를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 동부지검은 다음 해 1월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나는 피고인이 되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형사법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사람이 형사 피고인이 된 것이다. 얄궂은 운명이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기소 후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교사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용의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 동부지검 기소 후 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 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겁니다.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검찰은 2019년 3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2021년 12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장관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네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유재수 사건에 대한 공판을 마무리한 상태다. 제8장에서 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새 장관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종합하면 정권 교체 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개입, 감찰 종료 후 조치에 대한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원전 폐쇄에 대한 장관의 정책 판단 등에 대해 형사처벌의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개입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에 의한 직권남용죄의 남용이었다.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일은 힘들었다. 오래전 일이라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 검찰에 가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걱정도 되었고 화도 났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금언을 되새기며 결의를 다진다. 날 수 없다면 뛰어라. 뛸 수 없다면 걸어라. 걸을 수 없다면 기어라.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계속 전진하라. 현재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도 피고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관직을 끝까지 고사하고 학교로 돌아갔어야 했다는 후회를 여러 번 한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다툴 것이다. 나의 정무적, 도의적 불찰과 실수는 사과할 것이다. 감사합니다.